차가운 복도 끝 응급실 문이 열리고 남편이 들것에 실려 나왔다. 하얀 시트가 그의 몸을 덮고 있었지만 나는 그의 굳게 다문 입술과 창백한 얼굴을 알아볼 수 있었다. 그의 얼굴은 내가 35년 동안 보아왔던 그 얼굴이 아니었다. 주름과 세월의 흔적은 여전했지만 그 눈빛은 완전히 낯선 사람의 것이었다. 나는 그의 옆에 멍하니 서 있었다. 내 손은 차갑게 식어 있었고 심장은 마치 멈춰버린 것처럼 아무 감각도 느껴지지 않았다. 3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내 옆을 지켜주었던 그 사람이 지금 내 눈앞에서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이 마치 꿈처럼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우리의 삶은 완벽하게 예측 가능했다. 아니, 완벽하게 지루했다는 표현이 더 정확할지도 모른다. 나는 올해 60세가 된 김영숙이다. 35년 전 나는 남편 강태호와 결혼했다. 그는 은행원이었고 나는 평범한 가정주부였다. 우리는 남부럽지 않게 살았다. 자식들은 모두 잘 자라 결혼하여 각자의 가정을 꾸렸다. 우리는 이제 둘만 남은 빈 둥지에서 조용히 노년을 보내고 있었다. 강태호는 늘 한결같은 사람이었다. 매일 아침 7시면 알람 소리에 맞춰 일어나 7시 30분이면 아침 식사를 하고 8시면 정확히 집을 나섰다. 퇴근 시간은 늘 6시였고 6시 10분이면 어김없이 현관문이 열렸다. 나는 그의 발소리만 들어도 그가 얼마나 피곤한지 오늘 하루가 어땠는지 알 수 있을 것만 같았다. 그는 말이 없는 사람이었다. 하루 종일 주고받는 대화라곤 밥 먹었어? 오늘 피곤해. 먼저 자가 전부였다. 우리에게 로맨스나 열정 따위는 오래전에 사라졌다. 하지만 나는 그가 한결같다는 사실에 안도했다. 나는 그가 늘 그 자리에 있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우리의 삶은 마치 오래된 흑백 사진처럼 빛바래고 색깔 없는 일상의 연속이었다. 나는 가끔 앨범을 꺼내 우리의 결혼 사진을 들여다보곤 했다. 35년 전 풋풋하고 수줍어하던 젊은 부부의 모습. 그때 우리의 눈빛에는 서로를 향한 사랑과 설렘이 가득했다. 나는 당신이 전부예요. 영숙 씨, 내가 평생 당신을 행복하게 해줄게. 우리는 서로에게 속삭였던 달콤한 약속들은 이제 먼 옛날 이야기처럼 느껴졌다. 나는 가끔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었다. 아무것도 모른 채 서로에게 모든 것을 걸었던 그 시절로. 하지만 삶은 계속되었다. 나는 아침에 일어나 남편의 밥상을 차리고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하고 저녁에는 그가 좋아하는 국을 끓였다. 나는 그를 위해 모든 것을 했다. 하지만 그는 내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다. 아니, 어쩌면 그에게는 내가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졌다. 그는 혼자서도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나는 가끔 내가 이 집에 필요한 존재인지 의심하곤 했다. 나는 그저 그의 삶을 관리하는 관리인에 불과한 것일까. 이런 생각들이 나를 외롭게 만들었다. 나는 매일 밤 남편이 잠든 후에야 침대에 누웠다. 그는 잠든 순간에도 나를 등지고 있었다. 나는 그의 등 뒤에서 혼자 눈을 감았다. 우리의 삶은 마치 두 개의 평행선처럼 나란히 달리고 있었지만 결코 만나지 못했다. 나는 그와 함께 있었지만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처럼 느껴졌다. 그때 나는 알지 못했다. 그의 삶에도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는 것을.
그리고 그 균열이 우리 삶 전체를 산산조각 낼 것이라는 것을. 남편은 변하기 시작했다. 아주 미세한 변화였지만 35년간 한결같았던 그의 모습을 지켜봐 온 나에게는 너무나도 낯설고 당황스러운 변화였다. 시작은 사소했다. 어느 날 저녁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에게서 낯선 향수 냄새가 났다. 은은한 장미향. 나는 그 향이 내게서 나는 향이 아니라는 것을 즉시 알아차렸다. 나는 남편의 셔츠를 정리하며 킁킁거렸다. 여보, 무슨 냄새야? 좋은 향이 나네. 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 물었다. 그는 잠시 멈칫하더니 아, 오늘 회식 때 팀원 중에 한 명이 뿌린 향수 냄새가 옷에 밴 것 같아 라고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었지만 그의 눈빛은 왠지 모르게 불안해 보였다. 그날 이후 나는 그의 모든 것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나는 마치 탐정처럼 그의 행동을 주시했다. 그는 예전보다 훨씬 더 자주 외출했다. 주말에도 친구들 만나러 간다거나 등산 모임이 있다며 집을 나섰다. 나는 그를 믿었다. 35년 동안 그는 단 한 번도 내게 거짓말을 한 적이 없었으니까.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계속해서 의심의 씨앗이 자라났다. 나는 그의 휴대폰을 훔쳐보려는 유혹을 여러 번 느꼈지만 차마 그러지는 못했다. 우리의 35년 결혼 생활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의 변화는 계속되었다. 그는 늦게 들어오는 날이 잦아졌다. 늦는다고 연락 한 통 없는 날도 있었다. 나는 저녁 내내 그의 전화기를 들여다보았다. 초조하게 그의 전화를 기다리고 그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안도감과 함께 알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그는 늦게 들어와서도 아무렇지 않은 척 피곤하네, 먼저 잘게 라고 말했다. 나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속으로 삼켰던 수많은 질문들을 뱉어내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다. 나는 그를 잃을까봐 두려웠다. 어느 날 저녁 나는 잠든 남편의 휴대폰이 울리는 소리를 들었다. 늦은 밤이었다. 나는 불안한 마음으로 휴대폰을 들여다보았다. 팀장님이라고 저장된 번호였다. 나는 그의 직장 상사라면 이 시간에 전화할 리 없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다. 나는 전화를 받으려 했지만 남편이 잠결에 뒤척이는 바람에 전화는 끊겼다. 나는 그의 휴대폰을 내려놓고 침대에 누웠다. 내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다. 나는 온몸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다. 35년 동안 한 번도 흔들린 적 없었던 나의 세상이 지금 무너지고 있었다. 그 다음 날 나는 남편의 옷을 정리하다가 그의 바지 주머니에서 영수증을 발견했다. 영수증은 한 레스토랑의 것이었다. 날짜는 그가 친구들 만나러 간다고 말했던 날이었다. 영수증에는 와인 한 병과 2사람분의 식사 가격이 찍혀 있었다. 나는 그 영수증을 보며 손이 떨렸다. 와인은 남편이 즐겨 마시는 술이 아니었다. 그리고 그는 밖에서 외식을 거의 하지 않았다. 나는 그 영수증을 굳게 쥐고 남편이 퇴근하기를 기다렸다. 내 마음속에는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알 수 없는 슬픔이 뒤섞여 있었다. 저녁 6시 10분 현관문이 열렸다. 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
여보 오늘 일찍 왔네 라고 말했다. 남편은 응 이라고 짧게 대답하고 방으로 들어갔다. 나는 식탁 위에 영수증을 올려놓았다. 나는 남편이 영수증을 발견하고 내게 진실을 말해주기를 바랐다. 하지만 그는 영수증을 보지 못했다. 나는 그에게 직접 물어볼 용기가 없었다. 나는 그저 침묵 속에서 그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기다릴 뿐이었다. 하지만 그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했다. 나는 그가 내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가 나를 속이고 있다는 사실이 나를 더욱 아프게 했다. 우리의 35년 결혼 생활은 이제 더 이상 흑백 사진이 아니었다. 그것은 거짓말로 가득 찬 알 수 없는 미로였다. 나는 그 미로 속에서 길을 잃었다. 나는 더 이상 이대로 있을 수 없었다. 내 마음속의 의심은 이미 거대한 괴물이 되어 나를 갉아먹고 있었다. 나는 남편이 잠든 후 그의 휴대폰을 조심스럽게 꺼냈다. 손이 떨렸다. 35년 결혼 생활 동안 이런 짓을 해본 적이 없었다. 나는 그의 비밀번호를 알지 못했다. 하지만 남편의 생일, 결혼 기념일, 자식들의 생일 등 여러 번의 시도 끝에 마침내 비밀번호를 풀 수 있었다. 화면이 켜지자 나는 숨을 죽였다. 35년간 굳게 믿어왔던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질지도 모르는 순간이었다. 나는 메시지 목록을 훑어보았다. 특별한 것은 없었다. 직장 동료들의 단체 대화방, 가족 대화방, 그리고 몇몇 지인들의 메시지. 그때 나는 맨 아래에 숨겨져 있는 아카이브 폴더를 발견했다. 나는 망설이지 않고 폴더를 열었다. 그곳에는 단 하나의 대화창이 있었다. 이름은 김미경이었다. 나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김미경은 남편의 직장 후배였다. 몇 년 전 남편의 회사 회식 때 몇 번 마주친 적이 있었다. 그녀는 싹싹하고 예의 바른 사람이었다. 나는 그녀의 존재를 기억하고 있었지만 그녀와 남편이 이렇게 사적인 메시지를 주고받을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나는 메시지 내용을 읽어 내려갔다. 팀장님,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늘 감사해요. 덕분에 나도 좋았어. 힘들면 언제든지 이야기해. 알지? 팀장님, 덕분에 제가 살아요. 저 팀장님이 좋아요. 나는 더 이상 읽을 수 없었다. 손이 떨렸다. 휴대폰은 바닥으로 떨어졌다. 나는 망치로 머리를 맞은 것처럼 멍했다. 팀장님 덕분에 제가 살아요. 저 팀장님이 좋아요? 그 문장이 내 머릿속을 맴돌았다. 이것은 명백한 불륜이었다. 나는 35년 결혼 생활 동안 단 한 번도 남편에게서 들어보지 못했던 따뜻한 말들을 다른 여자가 그에게 보내고 있었다. 나는 휴대폰을 주워들고 남편을 깨웠다. 여보, 이게 뭐예요, 이 여자? 누구예요? 내 목소리는 떨렸다. 남편은 눈을 비비며 무슨 소리야 이 시간에? 라고 말했다. 나는 그의 얼굴에 휴대폰을 들이밀었다. 그는 화면을 보고 굳어버렸다.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해졌다. 그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여보, 나한테 왜 이래요? 35년 동안. 우리한테. 나는 울음이 터져 나왔다. 남편은 애써 태연한 척 말했다.
영숙 씨 오해예요. 그냥 회사 후배야. 힘들어서 위로해 준 것뿐이야. 나는 그의 말을 믿을 수 없었다. 위로 밤늦게 둘이 만나고 와인 마시고 이런 메시지를 주고받는 게 위로예요. 당신 나한테 왜 거짓말 했어요? 당신이 왜 변했어요? 내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다. 그는 한참 동안 침묵했다. 그리고 한숨을 쉬며 말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의 사과에는 진심이 담겨 있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이 상황을 빨리 모면하고 싶어 하는 것처럼 보였다. 나는 그에게 더 이상 아무것도 물어볼 수 없었다. 나는 그가 변했다는 사실에 슬펐지만 그보다 더 슬픈 것은 35년 동안 내가 알지 못했던 그의 다른 모습을 마주했다는 사실이었다. 그날 밤 나는 남편을 등진 차에 잠을 청했다. 잠은 오지 않았다. 나는 눈을 감고 35년 결혼 생활을 되짚어 보았다. 우리는 서로에게 최선을 다했을까? 아니, 우리는 서로에게 무관심했던 것은 아닐까? 나는 그에게 밥을 차려주고 옷을 정리해주고 그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 주었지만 정작 그의 마음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는 어떤 생각을 하는지 무엇을 힘들어 하는지 나는 알려고 하지 않았다. 그는 내게도 마찬가지였다. 우리는 한 집에 살았지만 서로 다른 행성을 여행하는 외로운 여행자들 같았다. 나는 남편에게 외로움을 느꼈고 그 역시 내게서 외로움을 느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외로움은 그를 다른 사람에게로 이끌었다. 나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나는 내가 그에게 완벽한 아내였다고 믿고 싶었다. 하지만 그의 휴대폰 속 메시지는 나를 비웃고 있었다. 35년의 세월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나는 이제 더 이상 그를 예전처럼 바라볼 수 없었다. 나의 남편은 더 이상 내가 알던 그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나에게 낯선 사람, 그리고 나를 배신한 사람이었다. 나는 남편의 변명을 더 이상 들어줄 수 없었다. 오해라는 그의 말은 35년 결혼 생활의 모든 것을 부정하는 것처럼 들렸다. 나는 그가 자신을 합리화하기 위해 나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나는 그에게 더 이상 화를 낼 힘조차 없었다. 나는 그저 텅 빈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는 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자 안심한 듯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다. 나는 식탁에 홀로 앉아 밤을 지새웠다. 내 마음속에는 분노와 슬픔, 그리고 배신감이 뒤섞여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평소처럼 남편의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남편은 밥을 먹는 내내 내 눈을 피했다. 나는 그에게 오늘 저녁에 일찍 와 라고 말했다. 그는 아무 대답 없이 밥만 먹고 일어섰다. 나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다짐했다. 나는 더 이상 그의 거짓말에 속지 않을 것이다. 나는 직접 진실을 확인할 것이다. 나는 남편이 출근한 후 그의 휴대폰을 다시 확인했다. 그의 일정표에는 김미경이라는 이름과 함께 오늘 저녁 2시 만남이라고 적혀 있었다. 나는 그의 직장 주소를 알고 있었다. 나는 늦은 오후 그가 퇴근할 시간에 맞춰 차를 몰고 그의 회사 근처로 향했다.
내 심장은 불안과 함께 알 수 없는 흥분으로 미친 듯이 뛰었다. 나는 이 모든 것이 오해이기를 바랐다. 하지만 동시에 나는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있었다. 남편의 회사가 있는 건물 앞에서 나는 차를 세우고 그를 기다렸다. 6시가 조금 넘자 남편이 건물 밖으로 나왔다. 그의 표정은 밝아 보였다. 그는 평소처럼 딱딱하고 무뚝뚝한 얼굴이 아니었다. 그는 휴대폰을 보며 미소를 짓고 있었다. 나는 그가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잠시 후 한 여자가 그의 옆으로 다가왔다. 그녀는 남편의 회사 후배 김미경이었다. 그녀는 젊고 활기차 보였다. 그들은 함께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남편은 그녀에게 무언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주는 듯했다. 35년 동안 단 한 번도 내게 보여주지 않았던 그의 밝고 생기 있는 모습이었다. 나는 그의 낯선 모습에 충격을 받았다. 나는 그들을 뒤따라갔다. 그들은 회사 근처의 한 조용한 카페로 들어갔다. 나는 멀리 떨어진 창가 테이블에 앉아 그들을 지켜보았다. 그들은 마치 갓 사랑을 시작한 연인들처럼 보였다. 남편은 그녀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고 있었고, 그녀는 활짝 웃으며 남편에게 기대어 앉았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35년 동안 내가 알던 남편은 가면이었다. 그의 진짜 얼굴은 그 여자를 향해 웃고 있었다. 카페 안에서 한참을 이야기하던 그들은 함께 길을 걸었다. 나는 그들을 뒤따라가며 그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으려 애썼다. 팀장님, 정말 감사해요. 팀장님 덕분에 제가 힘을 얻어요. 별 말씀을. 미경 씨가 웃는 모습이 보기 좋아서 나도 힘이 나네. 나는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남편은 나에게 단 한 번도 그런 따뜻한 말을 해준 적이 없었다. 나는 그에게서 위로받고 싶었지만 그는 늘 벽처럼 차갑고 무뚝뚝했다. 나는 그가 다른 사람에게는 따뜻한 말을 건넬 수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에 배신감을 느꼈다. 그때 남편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온몸이 굳어버렸다. 35년 동안 우리는 손을 잡고 걸은 기억이 거의 없었다. 나는 그의 손을 잡고 싶었지만 그는 늘 내게서 손을 떼었다. 나는 그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다른 여자와 손을 잡고 있었다. 나는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멍하니 서 있었다. 내 눈에는 눈물이 가득 차올랐다. 나는 그날 35년 결혼 생활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그가 어떤 사람인지, 그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나는 그저 그와 함께 살았을 뿐이었다. 나는 그들을 더 이상 따라가지 않았다. 나는 차를 몰고 집으로 돌아왔다. 텅 빈 집은 나를 비웃는 것 같았다. 35년 동안 내가 지켜온 집은 결국 나를 지켜주지 못했다. 나는 거실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울었다. 나의 눈물은 그를 향한 분노가 아니라 나 자신을 향한 연민이었다. 나는 내 인생의 절반을 한 남자를 위해 바쳤지만 그는 나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았다. 아니, 그는 나에게 모든 것을 숨겼다. 나는 그의 가면 속 얼굴을 보았다. 그리고 그 얼굴은 내가 알던 그 사람이 아니었다. 나는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었다.
35년간의 결혼 생활 그 위에 쌓아온 나의 모든 믿음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나는 밤새도록 남편을 기다렸다. 새벽 1시가 넘어서야 남편이 들어왔다. 그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지만 나는 그의 눈빛에서 알 수 없는 흥분을 보았다. 그는 내가 아직 깨어 있다는 사실에 놀란 듯했다. 아직 안 잤어. 그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무뚝뚝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그를 바라보았다. 나는 거실 식탁에 앉아 있었다. 그가 입고 있던 재킷을 벗어 의자에 걸자 낯선 장미향이 다시 한번 내 코끝을 스쳤다. 그는 내 옆에 앉았다. 무슨 일 있어?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당신, 바람 피우고 있지? 내 목소리는 떨렸지만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는 잠시 멈칫하더니 고개를 숙였다. 그의 침묵은 곧 긍정이었다. 나는 지난밤 카페에서 그와 그녀가 함께 웃고 있는 사진을 휴대폰으로 찍어두었다. 나는 그에게 휴대폰을 내밀었다. 이게 뭐예요, 저 여자? 누구예요? 왜 나한테 거짓말했어요? 내 목소리는 분노와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사진을 보고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나는 그에게서 어떤 변명이라도 듣고 싶었다. 하다못해 거짓말이라도 좋으니 내가 알던 남편으로 돌아와 주기를 바랐다. 한참의 침묵 끝에 그는 마침내 입을 열었다. 미안해. 영숙 씨, 정말 미안해. 그의 목소리는 낮고 힘이 없었다. 하지만 그건 내가 아니었어. 나는 더 이상 내가 아니었어. 나는 그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다. 무슨 말이야? 당신이 아니었다니. 그럼 당신은 누구였는데? 나는 그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고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영숙 씨, 나는 지난 35년 동안 당신이 원하는 남편이 되기 위해 노력했어. 성실하고 책임감 있고 가정적인 남자. 당신은 나에게서 그런 모습을 원했잖아. 나는 당신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어. 그래서 나를 잃어버렸어. 그의 말은 충격이었다. 그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나는 그가 자신을 위해 그리고 우리 가정을 위해 스스로의 모습을 만들어 왔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의 말은 달랐다. 그는 내가 원하는 남편의 가면을 쓰고 살았다고 했다. 미안해. 나는 그냥 가끔은 숨 쉬고 싶었어. 나답게 살고 싶었어. 그는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다. 그럼 나는 당신에게 뭐였는데 당신이 숨 쉬고 싶을 때마다 나는 당신의 삶에서 사라져야 하는 사람이었어. 내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그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다. 나는 그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쳤다. 내 청춘을, 나의 삶을. 그런데 그는 내게서 벗어나고 싶어 했다. 나는 그에게서 진정한 사랑을 받은 적이 없었나. 35년간의 결혼 생활은 그에게는 고통이었나. 그 여자는 나에게 내가 잃어버렸던 나를 찾아줬어. 그녀와 함께 있으면 나는 숨을 쉴 수 있었어. 그의 말은 나를 찢어발겼다. 나는 그의 불륜보다 그의 솔직한 고백에 더 큰 상처를 받았다. 그는 내게서 진정한 행복을 찾지 못했다.
나는 그에게 짐이었다. 나는 그에게 평생을 갇혀 지내야 하는 감옥과 같은 존재였다. 나는 더 이상 그를 용서할 수 없었다. 그의 변명은 내게 더 큰 상처를 남겼다. 나는 그를 이해하고 싶었지만 그의 말은 나를 완전히 부정하는 것이었다. 35년 결혼 생활은 내게는 헌신과 사랑의 시간이었지만 그에게는 고통과 속박의 시간이었다. 나는 그를 보며 소리 없이 울었다. 나의 눈물은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배신의 눈물이었다. 나는 그날 내 인생의 절반이 거짓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의 고백 이후 우리 집은 거대한 감옥이 되었다. 우리는 같은 공간에서 숨을 쉬고 같은 식탁에서 밥을 먹었지만 우리는 서로에게 완전히 낯선 사람이었다. 나는 그에게 화를 내지도 울지도 않았다. 그저 침묵으로 그를 대했다. 나의 침묵은 그에게 칼날보다 더 날카로운 무기가 되었다. 그는 내 침묵 속에서 숨 막혀 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는 가끔씩 내 눈치를 보며 영숙 씨 밥 먹어 라고 말했지만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내 침묵은 그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였다. 나는 그가 잠든 후에야 침대에 누웠다. 그는 나에게 등을 돌리고 있었지만 나는 그가 잠들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의 뒤척이는 소리 깊은 한숨 소리가 내 귓속을 파고들었다. 나는 그가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에 안도했다. 나는 그가 겪는 고통이 내가 겪는 고통보다 더 크기를 바랐다. 나의 이기심은 나를 괴물로 만들고 있었다. 하루는 아들이 집으로 찾아왔다. 엄마, 아빠 요즘 괜찮아. 둘이 너무 조용해서 걱정돼. 아들은 우리의 어색한 공기를 감지한 듯 했다. 나는 괜찮아, 걱정 마 라고 대답했다. 아들은 내게 엄마 요즘 아빠가 휴대폰을 자주 봐. 무슨 일 있는 건 아니지 라고 물었다. 나는 아들의 눈을 피하며 아니 무슨 일이야 라고 말했다. 나는 이 모든 진실을 아들에게 말할 수 없었다. 아들은 평생 아버지를 존경해 왔다. 나는 아들의 믿음을 산산조각 내고 싶지 않았다. 나는 이 고통을 혼자 감당해야 했다. 나는 밤마다 잠든 남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는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다. 나는 그의 얼굴을 보며 생각했다. 당신은 나에게 모든 것을 숨겼어. 당신은 나의 모든 것을 거짓으로 만들었어. 나는 그를 향한 분노와 미움이 커져가는 것을 느꼈다. 35년간 쌓아온 사랑과 신뢰가 한순간에 증오로 변했다. 나는 그가 퇴근하고 돌아오면 그의 휴대폰을 몰래 확인했다. 그는 더 이상 그 여자와 연락하지 않는 것 같았다. 하지만 나는 안도하지 않았다. 나는 그가 언제든 나를 다시 배신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나는 그를 믿을 수 없었다. 나의 의심은 멈추지 않았다. 나는 그의 모든 행동을 주시했다. 그의 옷, 그의 말, 그의 눈빛. 모든 것이 나에게는 거짓말로 보였다. 나는 이 침묵을 깨고 싶었다. 나는 그에게 소리치고 울고 내가 겪는 고통을 그에게도 느끼게 해주고 싶었다. 하지만 나는 그러지 못했다. 나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나는 그에게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다. 나는 35년 결혼 생활을 지켜온 나의 자존심을 지키고 싶었다. 하지만
그 자존심은 나를 더 깊은 고통 속으로 밀어 넣었다. 나는 외출을 거의 하지 않았다.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웠다. 내가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나의 결혼 생활이 파탄났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될까봐 두려웠다. 나는 내가 완벽한 아내였다고, 우리가 행복한 부부였다고 믿고 싶었다. 하지만 나의 삶은 이미 산산조각 났다. 나는 텅 빈 집에서 혼자 울었다. 나의 눈물은 분노와 슬픔, 그리고 끝없는 외로움의 눈물이었다. 나는 가끔씩 35년 전에 나를 생각했다. 풋풋하고 순수했던 25살의 나. 나는 그가 내게 평생을 약속했을 때 그의 약속을 믿었다. 나는 그의 사랑을 믿었다. 하지만 나의 믿음은 한순간에 무너졌다. 나는 그가 변했다고 생각했지만 어쩌면 그는 처음부터 내가 알던 그 사람이 아니었는지도 모른다. 나는 그의 가면 속 얼굴을 보았다. 그리고 그 얼굴은 내가 평생 사랑했던 사람이 아니었다. 나는 침묵 속에서 나 자신을 잃어가고 있었다. 나의 삶은 더 이상 나만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거짓말과 나의 침묵으로 만들어진 비극이었다. 나는 이 비극 속에서 헤어나올 수 없었다. 나는 그와 함께 있었지만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이었다. 그 침묵의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나는 날짜와 요일을 세는 것을 포기했다. 우리는 마치 두 개의 그림자처럼 서로에게 아무런 방해도 되지 않는 것처럼 살았다. 그는 아침 7시가 되면 집을 나섰고 나는 그가 남긴 흔적을 지우며 하루를 보냈다. 밤 12시가 넘어서야 돌아오던 그는 이제 다시 칼같이 6시에 집으로 돌아왔다. 나는 그의 규칙적인 생활에 안도했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공허했다. 우리는 서로를 보지 않았다. 눈이 마주칠 것 같으면 재빨리 고개를 돌렸다. 35년의 결혼 생활은 이제 서로를 피해야 하는 고문이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알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그날따라 아침 17시가 되어도 남편의 알람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나는 그의 방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방문은 열려 있었고 침대는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그는 이미 출근하고 없었다. 나는 그의 방을 둘러보았다. 평소처럼 모든 물건이 제자리에 있었다. 하지만 어딘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나는 그의 책상 위에 놓인 휴대폰을 보았다. 그는 단 한 번도 휴대폰을 집에 두고 간 적이 없었다. 나는 그의 휴대폰을 들고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계속해서 울릴 뿐 아무도 받지 않았다. 나는 불안한 마음으로 그의 회사에 전화를 걸었다. 강태호 씨, 오늘 출근하셨나요? 아, 네. 아직 출근 안 하신 것 같은데요. 회사 직원의 목소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듯 했다. 나는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나는 남편에게 무슨 일이 생겼다고 직감했다. 나는 그의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고 그의 등산 모임 회원들에게도 전화를 걸었다. 아무도 그가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했다. 나는 온몸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다. 35년 동안 한 번도 나를 불안하게 만든 적 없었던 그가 이제 나에게 알 수 없는 공포를 안겨주고 있었다. 나는 경찰서에 실종 신고를 했다. 경찰은 성인 남성의 단순 가출일 가능성이 크다. 라며 덤덤하게 말했다. 나는
그들의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았다. 35년간의 결혼 생활이 남긴 것은 결국 나 혼자 남겨졌다는 사실이었다. 나는 집에서 남편을 기다렸다. 매일 밤 12시가 넘으면 그의 발소리가 들릴 것만 같았다. 나는 현관문을 쳐다보며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하지만 그는 돌아오지 않았다. 텅 빈 집은 나를 집어삼켰다. 나는 이제 그를 증오할 수도 미워할 수도 없었다. 그를 향한 모든 감정이 사라진 자리에 거대한 공허함만이 남았다. 나는 그가 왜 사라졌는지 알고 싶었다. 그가 외도했다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무언가가 있다고 생각했다. 나는 그의 방을 뒤지기 시작했다. 혹시나 그가 남긴 단서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나는 서랍을 열고 그의 옷가지들을 뒤졌다. 그때 나는 그의 책상 서랍 안쪽에서 작은 상자를 발견했다.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과 편지 봉투가 들어 있었다. 사진은 30년 전쯤 그가 젊은 시절 회사 동료들과 찍은 단체 사진이었다. 사진 속 그는 지금보다 훨씬 더 밝게 웃고 있었다. 그리고 그의 옆에는 젊고 아름다운 여자가 서 있었다. 나는 그 여자를 알아보았다. 그녀는 김미경이 아니었다. 그녀는 30년 전 그가 나에게 결혼을 약속하기 전 사귀었던 여자였다. 그의 첫사랑. 나는 그의 첫사랑 사진을 보며 혼란스러웠다. 왜 그는 이 사진을 30년 동안 간직하고 있었을까? 그리고 왜 지금 이 시점에 이 사진을 남겨두고 사라졌을까? 나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 봉투를 열었다. 봉투 안에는 한 통의 편지가 들어 있었다. 편지는 남편의 필체로 쓰여 있었다. 나는 편지를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편지 내용은 짧고 간결했다. 하지만 그 내용은 나에게 또 다른 충격을 안겨주었다. 그가 사라진 이유를 그리고 35년 결혼 생활에 모든 진실을 담고 있는 편지였다. 나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나의 눈물은 그를 향한 슬픔과 동시에 나아가 자신을 향한 후회와 연민의 눈물이었다. 나의 35년 결혼 생활은 내가 알던 모든 것과 달랐다. 그리고 그 진실은 나를 더 깊은 비극 속으로 몰아넣었다. 나는 편지를 읽었다. 그의 굳은 필체는 마치 그의 마음처럼 흔들리고 있었다. 편지는 아주 오래전부터 시작된 이야기였다. 결혼 전 그에게는 사랑하는 여자가 있었다고 했다. 그는 그 여자와 결혼을 약속했지만 갑작스러운 사고로 그녀를 잃었다. 그는 슬픔에 잠겨 살아가다 가족의 권유로 나와 선을 보게 되었다고 했다. 그는 내게서 죽은 그녀의 모습을 보았다고 했다. 나와 그녀는 닮았다고 했다. 그래서 그는 나에게서 위안을 얻고 나를 사랑하게 되었다고 믿었다. 영숙 씨,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고 믿었어. 당신은 그녀의 모든 것을 닮아 있었거든. 당신의 미소, 당신의 목소리, 당신의 따뜻한 마음씨. 그래서 나는 당신과 함께 있으면 그녀와 함께 있는 것만 같아서 행복했어.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나는 당신을 사랑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녀의 그림자를 사랑하는 것인지 혼란스러웠어. 나는 당신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만 같았어. 나는 당신을 속이고 나 자신을 속이고 있었던 거야. 나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그의 고백은 충격적이었다. 나는
그의 첫사랑의 대용품이었다. 35년의 결혼 생활은 내게는 사랑이었지만 그에게는 죽은 첫사랑의 그림자를 쫓는 시간이었다. 그는 내게서 행복을 찾지 못했다. 나는 그에게 위안을 주지 못했다. 나는 그의 텅 빈 마음을 채울 수 없었다. 나는 그에게 평생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것만 같았다. 편지는 계속되었다. 그가 변하기 시작한 것은 그가 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부터라고 했다. 의사 선생님이 말했어. 길어야 6개월이라고. 나는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것을 알았을 때 가장 먼저 당신 생각이 났어. 나는 당신을 두고 떠날 자신이 없었어. 그래서 나는 당신에게서 떠나기로 결심했어. 내가 죽는 모습을 당신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았어. 당신은 내가 죽는 것을 보고 슬퍼할 거야. 당신은 나를 사랑했으니까. 하지만 나는 당신에게서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사랑했다는 사실을 숨길 수가 없었어. 나는 당신에게 죄를 짓고 있었어. 그래서 나는 내가 될 수 있었던 하지만 될 수 없었던 나로 돌아가기로 했어. 나는 남은 시간 동안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을 하며 살기로 했어. 혼자서 나는 그의 말을 이해할 수 있었다. 그는 내게서 떠나기로 결정했다. 그는 내가 그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가 죽는 모습을 보고 슬퍼할 나를 위해 떠나기로 했다. 그는 나를 사랑했다고 믿었다. 하지만 그는 나에게서 벗어나고 싶어 했다. 그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사랑했다. 그는 내게서 도망쳤다. 그는 자신의 죽음을 내게 알리고 싶지 않았다. 그는 내가 그를 잃은 슬픔에 빠져 살아가기를 원했다. 편지는 마지막 문장이었다. 나는 원래의 나로 돌아가고 싶었다. 그게 내가 당신에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마지막 선물이라고 생각했어. 미안해. 그리고 사랑했어. 나는 편지를 읽고 멍하니 앉아 있었다. 나의 눈물은 이제 멈춰 있었다. 나는 그를 이해할 수 없었다. 그가 나를 사랑했다고 말했지만 그의 행동은 내게 큰 상처를 남겼다. 그는 내가 그의 첫사랑의 대용품이었다는 사실을 고백했다. 그리고 그는 내가 그를 잃은 슬픔에 빠져 살아가기를 원했다. 나는 그에게 아무것도 아니었다. 나는 그에게 사랑을 주었지만 그는 내게서 다른 사람을 찾았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고 아들이 들어왔다. 엄마 아빠한테서 연락 왔어.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아들은 내 손에 들린 편지를 보았다. 아빠가 보낸 거야. 뭐라고 썼어. 나는 그에게 편지를 건넸다. 아들은 편지를 읽고 눈물을 흘렸다. 아빠가 아팠어. 왜 우리한테 말 안 했어? 왜? 혼자 떠났어. 아들의 목소리는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그에게 아빠는 아빠의 삶을 살고 싶어 했어. 라고 말했다. 아들은 내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 나는 아들을 보며 생각했다. 나는 35년 동안 남편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다. 하지만 그는 내게서 벗어나고 싶어 했다. 나는 이제 혼자가 되었다. 나는 그를 잃었다. 나의 인생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나는 그가 남긴 마지막 편지를 보며 내가 평생을 걸고 지켜왔던 사랑이 결국은 거짓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의 삶은 이제 더 이상 내가 알던 삶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거짓말과 나의 착각으로 만들어진 비극이었다. 그리고 나는 그 비극 속에서 홀로 남겨졌다. 나는 남편의 마지막 편지를 읽고 며칠을 폐인처럼 지냈다. 나는 밥을 먹지도 잠을 자지도 않았다. 그가 남긴 편지는 내게 진실을 알려주었지만 그 진실은 나를 더 깊은 고통 속으로 밀어 넣었다. 나는 그가 첫사랑의 그림자를 쫓으며 35년을 살았다는 사실에 분노했다. 그는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 여자를 내게서 찾았다. 나는 그의 삶에서 조연에 불과했다. 나는 그의 외도보다 그의 편지에 담긴 진실에 더 큰 배신감을 느꼈다. 나는 내가 알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나는 그가 바람을 피운 이유를 알기 위해 그 여자를 직접 만나기로 결심했다. 나는 남편의 휴대폰에서 그녀의 연락처를 찾아냈다. 그녀의 이름은 김미경이었다. 나는 그녀에게 전화를 걸어 저는 강태호 씨의 아내입니다. 할 이야기가 있으니 만나주셨으면 합니다. 라고 말했다. 그녀는 당황한 듯 했지만 결국 만남을 수락했다. 우리는 남편과 그녀가 자주 만났던 그 카페에서 만났다. 나는 그녀의 얼굴을 보며 생각했다. 이 여자가 내 남편을 유혹했구나. 나는 그녀를 미워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나를 보며 울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후회하는 것처럼 들렸다. 나는 그녀에게 당신, 내 남편과 무슨 관계였어요? 당신이 내 남편을 유혹한 거죠? 라고 물었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저는 그냥 팀장님을 존경했어요. 팀장님은 저에게 아버지 같았어요. 그녀의 말은 나에게 또 다른 충격을 안겨주었다. 그녀는 남편과 불륜 관계가 아니었다. 그녀는 남편을 존경했다고 말했다. 팀장님은 늘 저를 챙겨주셨어요. 제가 힘들 때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셨고 저에게 좋은 조언을 해주셨어요. 팀장님 덕분에 제가 살 수 있었어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팀장님은 저에게 항상 너답게 살아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그 말이 너무 좋았어요. 저도 저를 잃고 살았었거든요. 나는 그녀의 말을 들으며 혼란스러웠다. 그녀는 남편을 존경했고 남편은 그녀에게서 위안을 얻었다. 그들은 불륜 관계가 아니었나. 나는 그녀에게 남편이 자신을 위해 외도했다고 고백했던 사실을 말했다. 그녀는 깜짝 놀라며 팀장님은 저에게 그런 말을 한 적 없어요. 팀장님은 그냥 힘들어 하셨어요. 많이 힘들어 하셨어요. 하지만 저에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으셨어요. 라고 말했다. 그녀는 남편이 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나는 그녀에게 남편이 남긴 마지막 편지를 보여주었다. 그녀는 편지를 읽고 소리 없이 울었다. 팀장님? 팀장님은 왜 혼자 떠나셨어요? 그녀는 편지를 품에 안고 오열했다. 나는 그녀의 모습을 보며 생각했다. 이 여자는 남편을 진심으로 사랑했구나. 하지만 그 사랑은 내가 생각했던 그런 사랑이 아니었구나. 나는 그녀를 향한 분노가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내 남편을 빼앗은 사람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저 남편에게서 위안을 얻고 남편에게 위안을 주었던 또 다른 외로운 사람이었다. 나는 그녀에게 남편의 첫사랑 이야기를 해주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내 이야기를 들었다. 그래서 그는 나에게서 벗어나고 싶어 했어. 내가 말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팀장님은 가끔씩 멍하니 계셨어요. 제가 무슨 생각을 하세요? 라고 물으면 아니, 그냥 이라고만 하셨어요. 그때 팀장님은 힘드셨을 거예요. 그녀의 말은 내 가슴을 찢어 놓았다. 나는 남편의 고통을 알려고 하지 않았다. 나는 그의 침묵을 그저 무관심으로 여겼다. 나는 그녀와 헤어지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녀가 말한 진실은 나에게 또 다른 고통을 안겨주었다. 남편은 불륜을 저지른 것이 아니었다. 그는 그저 그의 삶을, 그의 고통을 내게서 숨기려 했을 뿐이었다. 그는 내가 그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가 병으로 죽는 것을 보고 슬퍼할 나를 위해 떠나기로 했다. 하지만 그의 거짓말은 내게 더 큰 상처를 남겼다. 나는 그를 잃었고 그를 향한 모든 믿음을 잃었다. 그리고 내가 평생을 걸고 지켜왔던 사랑이 결국 그림자였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의 인생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나는 이 모든 진실의 그림자 속에서 홀로 남겨졌다. 나는 남편의 마지막 흔적을 찾아 헤맸다. 그는 사라졌고 그의 휴대폰과 편지만이 남았다. 나는 그가 마지막으로 만났던 사람들을 찾아다녔다. 그의 직장 동료들, 오랜 친구들. 그들은 모두 남편이 최근 들어 많이 웃고 활기차 보였다고 말했다. 나는 그들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그가 내게서 잃어버렸던 행복을 다른 곳에서 찾고 있었구나. 나는 그를 미워할 수 없었다. 그저 그의 고통을 알지 못했던 나 자신을 원망했다. 며칠 후 나는 그의 첫사랑이 묻힌 곳을 알게 되었다. 한적한 공원 묘지였다. 나는 꽃다발을 들고 그곳을 찾아갔다. 그녀의 묘비에는 그녀의 이름과 함께 사랑하는 딸, 소중한 친구라고 적혀 있었다. 나는 그녀의 묘비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그녀는 남편에게 어떤 존재였을까? 그녀는 남편에게 어떤 의미였을까? 나는 그녀의 묘비를 보며 그녀를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그녀는 남편의 삶에서 지울 수 없는 그림자였다. 그녀의 존재는 남편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내게는 고통을 안겨주었다. 나는 그녀의 묘비 앞에 꽃다발을 내려놓았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태호 씨의 아내입니다. 내 목소리는 떨렸다. 당신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었군요. 당신을 잃은 강태호 씨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지 이제야 알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당신의 그림자가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강태호 씨의 아내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 나를 버리고 당신에게로 돌아갔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원망 섞인 말을 뱉었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나는 그날 밤 남편이 나에게 준 결혼 반지를 빼서 서랍에 넣었다. 35년 동안 한 번도 빼본 적 없었던 반지였다. 반지를 뺀 내 손가락은 너무나도 가벼웠다. 나는 그가 떠난 후에야
비로소 그가 내게서 완전히 사라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의 편지에 담긴 사랑은 진심이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사랑은 내가 원하는 사랑이 아니었다. 나는 그가 나를 사랑해 주기를 원했다. 그가 내게서 위안을 찾기보다는 내게서 행복을 찾기를 바랐다. 나는 텅 빈 집에서 혼자 울었다. 나의 눈물은 그를 향한 슬픔이 아니라 나 자신을 향한 후회와 연민의 눈물이었다. 나는 그를 이해하고 싶었지만 그의 행동은 내게 너무나도 큰 상처를 남겼다. 나는 그의 삶에서 어떤 의미였을까? 나는 그가 말한 대로 그저 그의 첫사랑의 대용품이었을까? 나는 그에게 모든 것을 주었지만 그는 내게 아무것도 주지 않았다. 결국 나는 그를 용서하기로 했다. 나의 용서는 그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 나를 위한 것이었다. 그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는 평생 이 고통 속에서 살아야 할 것이다. 나는 그가 내게 남긴 모든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한다. 나는 그가 내게 준 사랑이 진심이었기를 바라며 그를 이해하고 그를 보내주기로 했다. 나는 이제 혼자가 되었다. 남편은 사라졌고 나는 그가 남긴 흔적들 속에서 홀로 남았다. 35년의 결혼 생활은 이제 텅 빈 집과 몇 장의 낡은 사진, 그리고 한 통의 편지로 남았다. 나는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편지를 다시 꺼내 읽었다. 나는 원래의 나로 돌아가고 싶었다. 그게 내가 당신에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마지막 선물이라고 생각했어. 미안해. 그리고 사랑했어. 나는 그의 편지를 불태웠다. 편지가 타들어가며 검은재로 변하는 것을 보았다. 나는 그의 흔적을 지우기로 했다. 나는 이제 나만의 삶을 살아야 한다. 그가 내게서 벗어나고 싶어 했던 것처럼 나 또한 그의 그림자에서 벗어나야 했다. 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잿빛 하늘은 여전히 나를 우울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울지 않았다. 나는 이 고통을 안고 살아가야 한다. 35년의 결혼 생활은 내게 기쁨과 슬픔, 그리고 배신과 고통을 동시에 안겨주었다. 나는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나의 삶은 이제 새로운 시작이었다. 하지만 그 시작은 텅 빈 공허함과 끝없는 후회 속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나는 내가 알던 남편을 잃었다. 그리고 내가 알던 나 자신도 잃었다. 나는 평생 그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지만 결국 그는 내게 수수께끼로 남았다.